네, 안녕하세요. 화법작문 고난이도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법과 작문 독해할 때 유의할 점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혹은 선생님들이 보통 설명하는 내용이랑 좀 상반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 설명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논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일까를 비교를 해보시면 그게 아마 여러분들 화법작문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보통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문제랑 선택지를 보고 지문을 보라는 설명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빨리 풀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자, 지문을 먼저 봐야 하는 게 사실은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지문의 내용은 논리적이지만 선택지의 내용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지문이라는 거는 정해진 제재랑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구성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전개가 돼서 그 글을 읽고자 하면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나 문제 같은 경우에 틀린 내용들이 박혀 있고요, 흐름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보고 나서 선택지를 보고 틀린 거를 골라내는 게 수월한 일이지, 거꾸로 잘못된 것과 제대로 된 것을 모두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리고 지문을 보는 거는 이해가 뒤죽박죽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지문의 길이랑 선택지의 길이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데 있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 보면은 지문의 길이가 한 페이지 반이고요, 선택지도 한 페이지 반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한 페이지 반이라는 거는 이 시험지 형태에서 양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양단 하나를 한 페이지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꾸로 들어가서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면 지문을 두 번, 세 번 봐야 되고, 따라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생길 뿐 아니라 오히려 내용 파악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고를 때 실수가 생기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문을 먼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문을 제대로 분석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의를 찍으면서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화법작문 이 장르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 말하거나 글쓰기 상황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 즉 어떻게 내용을 전달해야지 더 수월할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이 설명만 들어선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지문을 설명하면서 예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 요 세 번째가 화법작문이 어렵게 나오면은 가장 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부분일 거예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수동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능동적으로 비판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화법에 자주 나오는 장르 중에 토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문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는 설명문이나 논설문 이런 게 있죠. 근데 일단은 토론만 갖고 설명을 해보면, 토론할 때는 각각 자기 주장이 있고요,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들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버릇을 갖고 있냐면요, 그냥 지문 속에 있는 말은 당연히 맞겠거니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사설이나 일반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 슬슬 이 주장과 근거 사이의 정합성을 깨뜨려서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문을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 이상하잖아 라고 판단한 친구는 문제에서 그걸 건드렸을 때 그 부분을 쉽게 찾아가고 또 당황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쉽게 넘어간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택지를 보고 당황해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가기도 어렵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장문으로 넘어가서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고쳐쓰기 문제가 밑줄이 나와 있었고 그 부분을 보고 생각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번에 나온 고쳐쓰기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지문 속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먼저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 발견을 해야지 문제를 수월하게 푸는 거지, 나중에 문제를 보고 거꾸로 돌아가면 사실 그것에서도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뒤에 지문들을 쭉 읽어보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게 뭔지를 설명해 줄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문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재셔도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화법, 이번에 나왔던 이 고난이도 해설 중에서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수업이 될 거라고 선생님이 자신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화법 작문을 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지문 위에 있는 발문을 확인해 봅니다. 지문 발문이죠. 다르게는 대표 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학생들이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한대요. 그러면은 자, 요 가라는 거의 장르의 특징을 한번 선생님이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인터뷰라는 것은 처음에 이 장르가 출제됐을 때는 대담이라는 말로 보통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하느냐? 이 인터뷰라는 건 둘이 그냥 꽁냥꽁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준비된 내용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도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나를 읽어보면은 이를 참고해서 학생 1이 학습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설명문의 초고라고 했죠. 설명문의 초고입니다. 자, 초고라는 건 뭐냐면 아직 완성된 글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정확한 글이 아닐 것이다. 완전한 글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독해를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요, 완전하지 않으므로 어디를 고쳐 써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를 기억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발명가이신 선배님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발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일단 인터뷰 이랑 인터뷰 어가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학생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인터뷰어고요. 그 다음에 발명가가 인터뷰인데 이 사람의 신분이 역시나 학생이에요. 자, 그 학생 수준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너무 어렵게 내용이 전달되면 안 된다라는 걸 미리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문장을 살펴보면 요 부분에서의 내용의 작은 제목이 바로 발명의 정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가가 뭐라고 하냐면 내 발명은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라고 자기가 아는 대로 정의를 설명해 줬어요. 그 다음 학생 2번 새롭게 생각하여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선배님의 발명품이 궁금해요 라고 했죠. 선생님은 여기서 내용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을 둘 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용적인 건 뭐냐면은 자, 발명가가 한 말 있죠. 이 말을 자기가 다시 인용해서 내용을 전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이제 소제목이 바뀌어야겠죠. 선배님의 발명품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자, 이거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발명가가 자기 발명품을 막 갖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명가가 발명품을 꺼내며 역시나 사전에 협의가 된 상황이죠. 자, 네, 이거를 보여드리죠. 설탕, 소금과 같은 양념을 담은 통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곤란한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통 하나에 여러 가지 양념을 담을 수 있게 말이죠. 선생님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요 모양까지 머릿속에 연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의 흐름상으로는 첫 번째 발명의 정의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발명의 사례를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소제목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거를 기억하기가 싫으면 옆에 살짝 적어놔도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구성 및 형식적인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인터뷰어가 학생이었습니다.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 어땠냐면 선배의 말을 활용해서 내용을 전개했죠. 그리고 한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의 내용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발명품을 좀 요구할 테니까 선배님이 가져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선배도 지금요 질의 내용에 따라서 미리 사전 준비를 해놨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볼게요. 학생 2번 간단하면서도 유용하네요. 이거는 선배가 보여준 발명품과 그 다음에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호응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저도 발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힘들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 여기 지금 어떤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느냐. 자, 일단은 형식적으로는요, 자기 이야기 혹은 자기 사례에 비추어서 내용을 끌어가고요. 그 다음에 발명에 도움이 될 조언을 알려달라라고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발명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마치 비문학처럼 읽어야 될 게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중심모형이라는 지금 이론이 나왔으면 그 뒤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후루룩 읽고 가면 안 되고 이것이 비록 화법이지만 혹은 장문이지만 그 내용을 머릿속에 정확히 조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자,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분의 말하기 방식, 즉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의 과정 혹은 단계에 의거한 설명을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자,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의 주제가 되는 물건을 탐색해서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보고 두 번째는 인지 단계예요. 그 물건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단계를 통해 주제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자, 살펴보면 이 문장은 앞에 두 단계의 내용을 종합해 주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필요한 문장은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 단계나 인지 단계 이거의 내용을 읽었으면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자, 발명 단계. 이게 지금 세 단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건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데 그 다음 내용 보면 이때 도움을 얻기 위해 기존의 다른 발명품들을 참고할 수 있대요. 자, 마지막 문장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지금 쭉 보면 체험, 인지, 발명이라 그랬는데 자, 요 체험, 인지, 발명의 설명들은 사실은 체험, 인지, 발명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마지막 문장은 그렇지 않죠. 발명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첨부했죠. 이런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부연이라고 하고요. 부연에 해당하는 것들은 화법작문도 마찬가지, 비문학도 마찬가지 특정한 제목이나 특정한 문장으로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의 흐름은 발명을 위한 조언을 얘기한 건데 각 단계별로 다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제재는 아이디어 창출 중심모형, 그 다음에 각 단계가 체험, 인지, 그 다음에 발명이 있었는데 발명 부분에 첨가된 것이 기존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구성 및 형식적인 특징은요. 적절한 호응을 한 부분 있죠. 참 유용하네요 라고 하는 거 있지. 그 다음에 자기 사례에 비춰서 내용 전개한 거. 그 다음에 인터뷰 2는 어떻게 내용 전달하냐면 자, 단계적으로 내용을 전달해서 듣는 사람 혹은 나중에 이 결과물을 볼 사람들을 배려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내용 봅시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사례를 요구하고 사례를 요구하는 방법이 질문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 다음, 좋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을 꺼낸대요. 그럼 알 수 있는 건 뭐냐? 요 질문도 마찬가지고 요 행동도 마찬가지고 다 준비된 거예요. 다 사전에 협의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구를 말씀드리죠. 여기 볼펜, 연필, 자가 있죠. 필기구를 발명 주제로 정했다면 체험 단계에서는 필기구만 골라 만지고 분해하며 호기심을 가져봅니다. 그럼 요 내용과 우리가 앞에 봤던 체험 단계의 정의랑 살펴보니까 어색한 부분이 없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다음 단계에선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겠군요. 자, 이거는 말하기 형식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서 봤던 선배의 말을 다시 인용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호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 다음, 자, 발명가가 내 인지 단계에서는 필기구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지요. 다음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필기구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우리가 봤던 인지 단계랑 그 다음에 발명 단계 내용이랑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 아까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한다고 했는데요. 이를테면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는 손전 등에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됐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내용을 통해 빛을 내는 볼펜이라는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왔던 부연 부분과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이 나왔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요. 자, 여기서는 그냥 사례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성 및 형식적 특징을 조금만 더해 본다면 일단 자, 질문을 던졌다는 게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사례를 제시했다는 게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렇군요. 끝으로 미래의 발명가 후배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려요.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덕담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발명가가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선 방법을 찾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덕담으로 아주 훈훈하게 이 인터뷰를 마무리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인데요. 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명 동아리 소식지에 글을 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거는 동아리 소식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쉽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평가를 통한 고쳐쓰기, 이건 우리가 앞에 봤던 거 똑같은 거예요. 완전한 글쓰기가 아니니까 뒤에 나오는 글은 어느 부분이 어색한지를 생각해야겠다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은요, 요것만 따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머릿속으로 해본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글입니다. 읽어봅시다. 학생들은 발명을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인데요. 이것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쉽게 발명에 다가설 수 있게 한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 글의 중심 제재가 뭔지를 바로 알 수 있죠. 즉, 앞에서 선배가 얘기했던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을 중심 제재로 지금 내용을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까? 즉, 선배가 설명했던 이야기의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게 지금 드러나 있죠. 읽어봅시다. 자, 먼저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예를 들어 자전거라는 발명 주제가 제시되면 자전거를 눈으로 살펴보고 손으로 만지는데요. 그리고 직접 자전거를 타보이기도 하고, 자, 요거를 봤을 때 학생들은 이 부분이 이상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인 게 자전거를 분해해 보이기도, 이것도 학생들이 봤을 때 어색해야 정상입니다. 왜냐면 정상적으로 문법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라면은 사동피동을 배울 때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나친 사동피동은 비문일 가능성이 크다. 즉, 여기를 보면은 내가 직접 자전거를 보고 직접 분해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능동이면서 주동인데 이 표현은요, 지금 사동과 피동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바꾸면 자전거를 타보기도 하고 자전거를 분해해 보기도 하고 당연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설명을 듣고 나면은 에이,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자, 국어 공부는요, 공부가 어느 한쪽으로 완성이 되어 있다고 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문법이면 문법, 비문학이면 비문학, 특히 비문학에서도 지식적이면 지식적인 거, 논리적인 독해력이면 독해력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문학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감상할 줄 아는 능력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의 문법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자, 그 후 인지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학습합니다. 커브를 도는 쪽으로 자전거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원심력 때문이고, 울퉁불퉁한 길을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것은 타이어의 탄성력 때문인데, 이런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발명 주제인 자전거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딱 맞아요. 그런데 이 뒤에 부분을 보면 이상해야 돼요. 봐봐요. 이때 자전거를 탔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인지 단계라는 거는 과학적 원리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문장은 통째로 날려버려야 한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즉, 자전거가 아닌 했는데 즉이란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말을 요약해 주거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전거가 아닌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서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요 문장이랑 어색하게 내용이 연결되고 있죠. 왜냐면 여기선 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튜브라는 걸 참고했잖아요. 자, 이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상태에서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는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요 문장을 여기에 두면 안 되고 요 즉 앞부분으로 옮겨서 이 설명이 나온 다음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그 뒤에 문장이 나온다라고 봐야지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 건데요. 쉬운 문제는 안 풀 거예요. 어려운 거 5번, 7번 두 개만 풀 거예요. 자, 5번 발문 봅시다. 가에 차면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서 학생 2와 나눈 대화입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이라고 했죠. 학생 2가 말하길
선배님 말씀 활용한다고 했잖아. 어떤 내용 쓸 거니? 그러면 이 A에는 과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미리 생각해야 돼요. 자, 뭐냐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을 썼어 라고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번 봅시다.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점을 찾아보라고 하셨지. 요 내용은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인터뷰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덕담 나눈 부분 있죠?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의 말 중에서 일부를 이용해서 글을 쓸 때, 자, 내용의 흐름에 맞지 않은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모형의 각 단계라는 거는 적절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양념을 담는 통이라는 것은 선배님이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해주는 자리에서 보여준 거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 사이에서 내용이 안 맞다라는 게 발견되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제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기존의 다른 발명품은 참고할 수 있다고 했지. 이거 아까 발명 단계에서 구현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나도 기존의 다른 발명품 참고했어요. 튜브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창출한 내용을 포함해야겠어. 그게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어렵지 않게 4번으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발명은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거는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 설명 이전에 맨 첫 번째 소제목 있죠. 발명의 정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연결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이제 뭐 지금 강의를 찍고 있지만 처음 애들한테 하고 상담을 할 때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되게 당황합니다. 답이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볼 때 어디를 보고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너무 풀이가 지저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아까 선생님처럼 정리를 해보잖아요. 사실 그게 안 해서 어려운 거지 몇 번만 해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여기에 머리가 달려 있어요. 이거 장식물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쓰시면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7번 문제를 좀 어려워했는데 1번 볼까요? 비교의 방법을 사용해서 중심화제의 의미. 자, 봅시다. 중심화제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었습니다. 내용의 전개 방법은 단계별로 설명한 거죠. 비교의 방법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이죠. 너무 당황스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단의 앞부분에 순서 알려주는 포지. 자, 이거는 그냥 살짝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먼저, 그 후 마지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3번 읽으면서 찾았습니다. 4번 읽으면서 찾았고요. 5번도 읽으면서 찾았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헌법장문에 어려운 거는 끝난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선생님 촬영 중이라 이게 지금 지문 출발부터 지금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선생님이 이제 다 써가면서 판설해서 강의를 했을 때 해설 강의인데 걸린 시간이 밤마다 편차가 있는데요. 13분에서 17분 정도가 걸렸어요. 자,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보통 재수종합반 같은 데서 선생님이 비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지문에 보통 잡는 시간이 짧으면 25분, 길면은 40분, 정말 어려운 지문에는 50분, 혹은 2시간 넘어갈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해설하는 문제의 수가 4개에서 5개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몇 분 만에 푸느냐? 보통 6분, 7분 안에 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이거의 평균값이 15분이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다 읽어주고 정리해야 될 내용 다 여기다가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자기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실제로는 시간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화법장문 볼 때 제일 먼저 고려할 게 지문을 먼저 봐야 한다고 했죠. 실제로요, 수능에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문법이든 화법장문이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에게 패배하게 돼 있고요. 시간을 적절히 이용해서 자기가 그거를 이해하고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 그 순간 가장 빠르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법장문 강의는 마치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